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1시간 강의를 맡은 홍춘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교육과 또 가정폭력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또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떠한 신고 절차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은 행복한 서울기독대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기도 한 동시에 또 여러분이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또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또 시행령 20조에 있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기관의 장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2020년 11월 20일에 시행이 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성희롱에 관련한 현행 법령을 한번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국가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규칙,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규정,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 양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법령에서 성희롱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미에서 성희롱이라는 이제 법령이 나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무엇을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에 관한 분쟁 처리와 피해자의 권리 규제를 정의하였고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또 성희롱의 금지, 행위자의 제재, 또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 성희롱에 관한 자율적 보충 처리 제도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희롱 폭력을 전에는 여성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등은 여성도 당할 수 있고 남성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남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희롱의 정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항에 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에게 이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또 성적 언동이나 성적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럼 대학에서는 왜 성희롱 예방법을 들어야 하는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업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업무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교수와 제자의 관계, 또 행정실 직원 또는 학과장, 사용자, 그러니까 총장, 뭐 이러한 임원, 이사, 또 학교와 관계된 이를테면 비정규직, 단기 파타임의 직원들조차도 다 학교 업무와 관계된 일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권위원회법에서도 똑같이 자 성희롱 똑같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초등 교육법, 또 고등교육법 이러한 그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성적 언동이라고 그랬어요. 성적 언동이라는 것은 성적 행위와 또 말, 언어적인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표현된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성희롱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느낀 사람, 내가 성적 피해를 당했다, 성적 언동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이제 신고한 신고자, 피해자,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이 또래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성적 언동을 느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성희롱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명 중에 10명이 들었는데 9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는데 1명만 그랬다고 할 때는 좀 법률적인 해석이 상당히 난처해지겠죠. 그러나 5명의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랬는데 4명의 사람들이 조금 그래 애매했다. 이러면 이것은 벌써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갖고 와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준 것. 그래서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폭력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강간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거나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넓은 의미의 광의 의미에서는 성을 매개로 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자면 무엇이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아니면 부부관계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뭐라고요?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폭행, 성추행은 어떻게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 심리적이거나 언어적인 폭력, 또 경제적인 폭력 모두를 이제 포함하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위키에서 제가 이 글을 떠왔는데요.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범죄고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즉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에서 내가 예스하지 않고 노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개념 구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손상 또는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은 무엇인가? 이제 성폭력하고 성희롱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폭력은 명확하게 범죄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희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범죄 범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규범에는 나와 있다. 지켜야 될 규범에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대부분이 성장하였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중 규범을 갖고 있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형성되었던 그 신념이 있어요.
남성의 성욕을 원래 그런 것으로, 또 그 남성이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특히 청년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대체적으로 허용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일반화시키고 또 정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동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찬반 토론이 참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러한 많은 그 글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별 고정관념은 어때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그 사람의 성별을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 중에 능력이 비슷하면 누구를 팀장으로 쓸 것인가? 대체적으로 남성을 팀장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또 정책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께서 대부분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그 성차별적인 성고정관념이 우리의 문화 속에 아직까지 깊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여성 직원은 상사의 농담이 불쾌하더라도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넉살 좋게 넘어가야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성을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겁니다. 불편할 경우 상사가 하는 그 농담이 내가 듣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낀다면, 또 불편하다면,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그 언어가 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상사들 직장에서 어때요? 자기의 그 컴퓨터 화면에 그 난처한 그림들을 올려놓거나, 또 분명히 단체가 있는 카톡방에 야한 이제 성적 영상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디지털 성폭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SNS에 올려진 이 성폭력 영상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야 이거 봐라 이거 재미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퍼날랐다면,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소속 구성원들의 성인식, 성에 대한 인식,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희롱에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또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이제 유발하는 이러한 언어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성희롱에서는 입맞춤을 한다든가 포옹한다든가 뒤에서 껴안는다든가, 또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나, 또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육체적 성희롱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예로 아주 중요한 목표를 놓고 전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남자 팀장님이 여직원들 모든 직원들 그 당시에 있었던 10명이면 10명의 직원을 다 돌아가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고 등을 쓰다듬고 수고했어 하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는 다 팀장이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희롱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중에 한 명의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서 그 성고충 전문 상담원에게 이 문제를 상담을 했습니다. 뭐 성고충 전담 상담원은 듣는 즉시 이 문제를 갖다가 인지하는 즉시 이 문제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팀장은 아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하는 의미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비슷한 나이에 그 신고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상담을 요청한 그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 또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느꼈는가를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5명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4명이 약간 뭐 애매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마를 해주고 주물러주는 행위보다 여기에서 무엇에 더 초점을 둬야 되냐면 등을 쓰다듬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적 굴욕감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친밀한 관계에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엉덩이도 툭툭 두들겨주고 하는 것을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언어적 성희롱에서는 이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성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옆자리에 여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이제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들어갑니다. 또 상대편이 여직원이거나 남직원이가 똑같아요. 여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당사자에게 실제 전화를 건 요건과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성적인 농담을 듣고 막 웃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왜? 그 중에 한 사람은 불편하다. 저도 사실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면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느닷없이 맥락 없이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농담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말을 자릅니다. 그러나 학생 여러분의 나이에서 또 윗사람에게서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한 가지를 허용을 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절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시도가 되었으면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담이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는 말은 지금서부터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적 성희롱.
이제 음란한 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나이가 뭐 좀 섹시해 보여.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섹시해 보인다는 것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섹시함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그, 그 사람의 기질 자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수치스럽다,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입에 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식 자리에서 특히 선배가 후배, 그것도 하필 여학생을 꼭 자기 옆에 앉히려고 하거나 앉혀놓고서는 은근히 기대기도 하고 또 술을 따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이것도 분명하게 성희롱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시각적인 성희롱, 컴퓨터 바탕에 야한 사진을 올려놓거나 또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자기 비서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을 했어요. 근데 가깝다고 생각하고 가족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재미있게 단정한 옷만 입고 있던 상사가 이렇게 약간 그 개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희롱이다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그림, 낙서, 특히 여러분들이 카툰, 만화, 그죠? 출판물 이런 것에 나타나 있는 성희롱정, 성적인 사진, 노출 사진 같은 것을 갑자기 느닷없이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바람에 깍 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서 자기들은 그것이 농담이고 그 분위기를 풀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제 그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기억하시고 행동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성희롱을 한 행위자, 그 피해자와의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행동, 언동이라고 그러죠. 언어와 행동을 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혹시 사업자거나 상급자거나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일 때 다른 피해자, 불특정 상대방인 피해자를 업무와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정원 청소를 하러 하루 동원된 알바생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학교 저는 학생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지만 하루 아니면 시간제로 일하려고 나왔을 때 우리 근로자, 사업자, 우리 학교의 직원이나 학생이 성적 언동을 했을 경우에는 성희롱이 성립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나 누구나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희롱 예방 수칙을 준수하려면 이제 정신적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이제 언어적 성폭력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강간, 뭐 성추행, 성폭력 이렇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성폭력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정 이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희롱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농담이겠지 하고 이해하려는 이제 허용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허용적인 자세가 결국은 성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폭력적 성향이 피해자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수칙의 준수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첫 번째, 상대방을 동료로서 존중하고 나 자신을 관련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남녀 차별의 한 형태인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남녀 공존의 질서를 확립해가는 소중한 실천이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성인지 이제 관점이죠. 성인지 감수성. 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성희롱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제 판결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의미하는 성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 XX, XY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에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기질에 맞추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남자나 여자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협의의 의미로서는 이제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거,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 양보받아야 된다. 혹시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월등하다 하면은 남자고 여잔데 능력이 월등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그 사람이 누구누구 씨가 참 능력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남자 군인은 그냥 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자 군인은 왜 그냥 군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여자 군인이라고 꼭 부릅니다. 또 여자 장성이 되어서도 군대에서 장성 별을 달았습니다. 별을 달았는데도 남자는 그냥 장성이라고 하고 그 계급을 불러줘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여자 장성이라는 표시를 언론에서도 그렇게 신문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관점은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 의지 또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적이고 지적인 과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편견이 있잖아요. 여자니까 당연히 양보해야 돼. 여자니까 큰 목소리를 내면 안 돼. 뭐 회의 시간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눈총을 준다면 이것은 바로 성인지 관점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도 우리 학회장을 뽑죠. 학생회장을 뽑습니다. 뽑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비대면이라서 잘 그 선거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 회장 후보에 여성 회장 후보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쯤 보니까 여성 회장 후보, 여성 부회장 후보가 나왔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렇듯 학생회장, 무언가를 대표로 하는 것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성별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성별 차별적 생각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젠더는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성이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또 환경에 의해 변화되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다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 차이에 대한 불평등한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젠더 감수성은. 그래서 성차별적 요소와 불평등을 감지하는 민감성, 또 여성다움, 남성다움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다양한 이 개성을 존중하고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의지,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적이고 지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하고, 조금 전에 성인지 감수성, 이제 젠더 감수성 거의 흡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랬다면 이건 옳은 얘기예요. 전문직을 갖더라도 이제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은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생물학적인 성, 딸, 여성을 꼭 집어서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별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이건 뭐예요?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들은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또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자, 남자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또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아직까지는 남성에게 더 많이 지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러나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여학생도 똑같이 배워야 되겠죠. 또 여학생과 남학생을 위한 교육 목표가 달라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학생의 기질과 장단점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자는 남자보다 더 깔끔하고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나 여자나 깔끔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또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남자라고 힘들 때, 슬플 때 그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꾹꾹 참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힘들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남자라면 여자보다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 해낼 줄 알아야 한다. 음, 남자라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뉴질랜드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주 여성 파워가 너무나 셌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 미국보다 뉴질랜드는 아주 굉장히 진취적이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여자들도 사실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연하게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해야 해. 저건 좀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건 남자가 해야 해. 만약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또 능력이 여자가 조금 난 경우라도 여자보다는 남자를 뽑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또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아닙니다. 여자도 똑같이 직업의식, 책임감, 인내심, 어떤 면에서는 남자보다 더 책임감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서 직업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고 여자라서 직업의식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별 고정관념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보시고 얼마나 여기에 많은 것을 맞다고 오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서부터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피해 상담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신고는 교내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또 아니면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 인지하였을 때 그 피해자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자연히 알게 된 경우라도 분명히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를 학생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혹은 이메일, 지금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제 고충 상담원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서 민감정보 수집 동의서와 고충 신청서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조사 결과에 의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때 합의하거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간에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하겠다, 용서하겠다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내가 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거기서 조사가 멈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하고 상관이 없이 이 학교 내에 성폭력 문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또 대처 방법을 이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성긴급전화, 또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여러분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혹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라고 예상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자 상담 절차는 지금 얘기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기관장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죠. 기관장은 우리 학교의 총장님을 이루거나 또는 그 밑에 임원, 간부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기관장은 정확히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기관장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즉시 여성가족부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용적인 자세를 보냈었고, 분명히 해임, 징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처벌 조항이 나와야 하고요. 또 피해자가 여기에서 자신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했을 때 가해자에게 용서하거나 합의하거나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을 때, 분명하게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폭력 성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 교수, 직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는 상급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그쪽으로 이관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피해자 조사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고충상담원,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저하고 이제 오하철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흘의 범위를 더 준다,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되고, 비밀 엄수의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할 때 피해자가 자기 너무 흥분해서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 없어요. 조사받을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 신뢰 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학교에서는 싫어요 하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 아니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처리를 하겠다, 다른 기관에서 처리를 하겠다 하거나 이제 사건 조사를 스탑해 달라고 하는 경우 중지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분명하게 명시적인 이제 피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제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또 온라인 전화 방법 등을 통해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제 것들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해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자, 조사 신청은 상담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그 조사를 안 받고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상담 이제 그 조사 신청 절차를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피해자가 처리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또 이러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를 중지할 때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죠. 또 성폭력, 성행위, 성희롱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 성희롱 성폭력 사건 고충 처리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이런 그 대학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를 제재하고 또 우리 학교가 이제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또 조직 규범 및 조직의 문화를 다시 재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네 번째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고충 처리의 중요성, 그 중요성이 굉장히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고충 처리다 하는 것이고 우리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고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고충 처리 담당 그 상담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충 처리 중에 이 고충 처리가 완결된 후나 아니면 처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실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상처, 심리적인 상처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상처는 지속적이고 아주 그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데 특히 이제 청소년기, 아동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경험은 자살하는 자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실제 자살에 이어지기도 해요. 또 우울감, 절망감 같은 이제 아주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손상으로 그 후유증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건에서 결론이 났어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성폭력의 2차 피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희롱 사건의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 근데 권리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조직의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선호하는 거예요. 야, 창피하다. 이 일이 밖으로 나가면 학교 망신이야. 뭐 또 그리고 아주 안 볼 것도 아니지 않니? 계속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봐야 하는데 이러면서 원만한 해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은 종용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아이 저 사람 앞에서는 농담도 함부로 못해, 뭐 야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하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는 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3조 3호에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 근데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라고 해요. 이 피해자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의 유형은 이제 피해자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소문, 또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는 행위, 피해자 행위자를 분리시키지 않는 행위, 비밀보호 업무가 비밀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피해 행위자를 피해자와 함께 조사하는 행위, 또 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 또 이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엮고서 협박을 하거나 하는 행위, 그리고 또 이제 사건이 종결된 후에 부적절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 인사불이익, 보복,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유형들을 2차 피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피해자 대응에서 행위자의 잘못이 내 탓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랬으면, 내가 그때 거기 가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애매한 언행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즉시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은 인권 침해의 불법 행위고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 인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불쾌하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상담센터 등에 이제 신고할 수 있고 행위자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합의, 처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발생 대응에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문자, 편지, 그리고 또 내용 증명으로 이러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 증명 등으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라고 저는 권하겠습니다. 주위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피해자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SNS 등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이름, 소속 등을 올려서는 안 되고요. 평소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 또 피해받을 만했다 하는 피해자 유발론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는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 다음날 뭐 영화 보러 갔어? 뭐 등산 갔어? 놀러 갔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 징계,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학교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이제 발생하였을 경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공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디지털 성폭력이에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고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 소지하는 등의 이런 그 행위는 모두 포괄적으로 폭력이라고 디지털 폭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학교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이러한 행위를 안 하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성폭력 범죄, 성폭력 타인의 그 성적 대상화된
그 영상물이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보거나 또 그것을 유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은 시공간에서 무제한적으로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피해 유형에서 보면은 불법 촬영되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받아요. 이제 SNS 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성희롱적인 이제 댓글을 다는 거, 서로 또 그런 대화를 하는 거, 또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결국은 카톡방에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또 댓글을 하나 달았다는 것으로 해서 2년 6개월인가 실형을 받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실형이 이제 끝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온라인 성착취, 유포 피해, 딥페이크, 협박 피해, 온라인 그루밍, 또 불안 피해, 불법 피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재유포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불법 피해 촬영물이었던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어서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재밌다고 재유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러한 일에 불법 촬영물 성적 이제 성폭행과 연관된 촬영물을 절대 영상을 열어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나 친구들의 여자친구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그 외모를 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긍정적이고 아주 그 배려하는 존중하는 댓글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쟤는 평소에 늦게 다니고 놀길 좋아해. 술도 잘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좀 그랬어. 정말 다 한 거 맞냐? 네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네 이러면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거, 이 피해자 2차 가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성폭력이 이제 불법 촬영기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요즘 또 뭐 화장실에 카메라를 뭐 설치하거나 핸드폰으로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촬영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이 촬영한 그 사진을 SNS나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에 본인 동의 없이 유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성적 동영상을 찍을 때 합의하에 찍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 여자 배우의 그 남자친구였죠. 그런데 찍을 때 동의하였다고 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찍는 것, 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둘이 갖고 있는 그 카메라 속에서 벗어날 때 성폭력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죠.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개인들, 그래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유포되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성폭력이 그래서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성폭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법 촬영물인 것을 인지한 즉시에 증거를 확보해서 112에 신고한다. 네, 보편적으로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자기의 실명을 밝히고 신고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설치된 카메라, 폰 이런 것 등을 이제 확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를 혹시 봤다면 가해자에 대한 인상착의 같은 단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SNS 등에 이제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게시물의 링크, 원본, 영상 혹은 캡처본, 가해자 아이디 등 이렇게 유포 증거를 확보하고 인쇄하고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연인 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또 협박 메시지, 통화 내용, 촬영물 원본을 지참해서 가해자가 살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그리고 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서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찍지도 보지도 받거나 보내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불법 촬영을. 친구 등 지인의 경우, 피해자가 친구나 지인의 경우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했어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 촬영물, 불법 촬영물이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어요. 또 이것이 상습적일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4.5년이네요. 4년 6개월. 또 벌금은 4,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내가 혹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폭력 관련 디지털 관련 법률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 보호법을 한번 보면 음란한 부호, 문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관하여서 정의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조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징역에 처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법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상담 기관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상담센터로 연락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학교에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하고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사하는 것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 긴급전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설치해서 woman
1366으로 하셔도 되고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는 살인이에요. 몰카를 찍는 그 인격 살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남자는 한 번씩 봐야 돼 하고 웃어 넘기던 야동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 영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데이트 폭력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 간에 벌어지는 폭행 또는 살인, 이러한 것들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현재 뭐 호감이 있어서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아니면은 만난 적이 있는 헤어진 사람 또 만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데이트 폭력인데,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서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감시하는 것, 통제하는 것도 뭐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제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았고, 또 한 번 시작된 폭력이 지속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가 이게 내가 폭력을 당했다 하고 피해자라는 것을 잘 인지할 수 없어요. 왜? 폭력은,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서 너무 사랑해서 라는 그 앞글자를 달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려는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가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 됩니다. 한번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면 지속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대외적으로 사건 기록을 남기고 통화 내용 및 물적 증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모아야 하는 거예요. 신체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을 당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피해 내용을 사진 자료로 남기고 병원에 가서 또 증거도 제출하고 치료도 받고 해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날이 갈수록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은 심지어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살인, 성폭력, 폭력상해, 체포, 감금, 협박 같은 수위가 높은 신고가 이제 2016년서부터 20년까지 5년간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8만 명이 넘게 신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6만 1,133건이 수위가 높은 신고였다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또 이 건수 중에서 227명이 신고 중에 살인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을 부를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폭력을 당했을 때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이 반복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종류에서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폭력들은 이제 사랑 싸움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거. 또 모욕적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나는 소중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성적 폭력은 성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싫다고 했을 때에 만약 성적 관계를 행위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바로 성적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들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데이트 폭력의 한 일종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이제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 아내를 정신착란증으로 몰고 가는 그 영화 가스 등에서 그 언어가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조종해서 실체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종당하는 사람은 조종하는 사람에게 항상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왜 항상 미안하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하지? 한다면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타인의 현실 감각, 또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맞는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타인에게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타인이. 그래서 일종의 감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데이트 유형은 어떠한 것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아닌지 경계하고, 과도한 통제와 감시를 당하고 있는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는가? 협박하거나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는가? 폭언, 폭행,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가?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늘 하시면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방 대응 대책들을 잘 숙지하시고, 특히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학생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